3시간 동안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실습 강연.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앞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첨단 기술 6개 분야를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동용암호가 들어있고 이 동용암호의 세계적으로 권위자는 대한민국의 천정희 교수다. 동용암호는 설계 단계부터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수학적 난제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높고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도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AI의 강국에는 두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국가,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어서 잘 활용하는 국가.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것만 유일한 길이 아니라 암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의 한 축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2025년은 대한민국이 털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SK, KT, 롯데카드, GS 리테일, 넷마블, 예스24, 올리브영 등등등. 그리고 이제 쿠팡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박영선의 테크토크.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보안 과연 괜찮은지 동용암호와 양자 내성암호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의 천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개인정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이 쿠팡에 3천만 명 이상이 털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또 인증이 털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표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해킹이라는 건 늘 있어 왔지만 올해 해킹 사태를 보면 이런 규모나 빈도뿐만 아니라 이게 털리는 정보의 중요성에서도 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인정보 중에서도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들은 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들은 다른 사이트들을 해킹하는데 또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인증 정보들이 많이 털리고 나면 결국은 한 겹의 방어막만 남는 거라 해커들이 조그마한 공격에도 이제 웹사이트들이나 개인정보들이 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보안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개인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밀번호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되나요? 사실 비밀번호는 최후의 방어선이긴 합니다. 지금 우려가 될 때는 비밀번호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외국 언론들이요. 한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털렸는데도 한국 국민들은 둔감하다.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해커들은 해킹을 한 다음에 이걸 당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후에 놓고 보고 있다가 사용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들도 블랙마켓이긴 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기의 해킹이 최고의 경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때를 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일어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해킹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둔감한 이유가 해킹했다는데 뭐 별일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해킹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데 이 해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 걱정은 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괜찮겠지 뭐 이렇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긍정회로로 괜찮겠지 하는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암호라는 게 크게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시스템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층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안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데이터 보안에 속하는 암호 기술입니다.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이 아주 취약했을 때에도 일종의 금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은 이 금고에 넣어서 보호하는 기술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고에 넣어서 보안하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죠. 데이터 보안.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물리적인 거랑 비유를 해서 보면 저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이 집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집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 보안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에 뭐 알람을 설치한다든지 경비원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보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서 먼저 거르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에서 들어왔어도 이제 시스템을 못 움직이고 시스템을 해킹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으면 금고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보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쿠팡이 털린 거는 어디에서 털린 겁니까? 일단 네트워크 보안에서 털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안에서도 문제가 된 겁니다. 굳이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내부자 문제지 않습니까? 그 내부자가 적법하지 않은데 적법한 권한처럼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이 문제가 된 건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안에 들어와서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게 어려워야 되거나 가져가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데이터 보안에 속하는 암호화는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보안의 의미는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걸 암호화하면 이걸 다시 꺼내서 또 암호를 풀어가지고 또 뭔가 연산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동형 암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소 최신 기술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낯설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 자체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암호화가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보호해야 될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그 경우에는 암호화 하더라도 암호를 풀어서 일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저희가 빅데이터고 또 사실은 분류를 하기보다는 AI를 활용을 하다 보니 보호해야 될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 제가 무언가 하나 데이터를 찾으려고 해도 그 전체 데이터를 복호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동형 암호는 개념 자체는 이제 50년 가까이 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암호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동형 암호가 하는 일은 암호를 푸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어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동형 암호가 그동안은 매우 느리다. 아주 좋은 기술이지만 사용하기엔 느리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형 암호 기술은 뭐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매년 한 8배씩 그러니까 한 10년이면 10억 배 이상의 속도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형 암호 이렇게 들으면 말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동형,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암호를 보내고 받고 하면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그냥 계산하는 거랑 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다. 동형이 금고 안에서도 똑같은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풀지 않고. 풀지 않고요. 네. 전에는 금고에서 열고 물건을 꺼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물건을 안 꺼내고 금고 안에 넣은 상태로도 저희가 말랑말랑한 금고라고 하는데 금고에 손을 넣어서 글로브 박스 같이 이제 장갑이 있는 금고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형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동형 암호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샌프란시스코 지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앞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첨단 기술 6개 분야를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동형암호가 들어있고 이 동형암호의 세계적으로 권위자는 대한민국의 천정희 교수다. 이렇게 거기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2021년이면은 지금 4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형암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 동형암호가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를 풀지 않고 꺼내서 하더라도 이게 너무 속도가 느려서 과연 상용화가 될까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천정희 교수님 팀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017년에 발표한 이제 CKKS라는 새로운 동형암호 스킴이 기존의 덧셈, 뺄셈, 곱셈만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던 것을 나눗셈까지 일종의 사칙 연산을 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빅데이터들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그 이후에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8년 동안도 매년 약 8배씩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아주 빠르게 연산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 사태 같은 거 앞으로 또다시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 데이터에다가 이제 암호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데이터 보안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동형 암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장 안전하다는 측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동형 암호는 설계 단계부터 양자 컴퓨터의 안전한 수학적 난제에 기반해서 격자 문제라고 합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그렇게 높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이제 보안은 어느 한 가지로 완벽한 보안을 달성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암호화의 경우에 키가 유출되거나 암호화를 하는 사람이 매수가 되거나 미스유스를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암호화가 강한 보안성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형 암호는 양자 내성 암호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맞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네.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자 내성 암호는 이제 금고의 벽이 양자 컴퓨터라는 무기가 있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금고인데요. 이 금고가 조금 키우다 보니 재밌는 성질인 거예요. 이 금고의 벽이 튼튼하긴 하지만 오히려 아까 그 말랑말랑해서 뭘 넣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격자 암호를 연구하면서 이 금고를 좀 키워볼까? 키우면 그 속에서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0여 년 전에 오픈 프라블럼이었던 동형 암호라는 걸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전히 벽은 질기고 튼튼해서 안전한데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은 형상을 바꿀 수 있는, 즉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도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자내성 암호가 짜금하지만 형이고 이제 동형 암호가 동생이다. 같은 종류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양자내성 암호 체계로 이미 표준화가 됐어요. 한국은 사실 컨트롤 타워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정부가 암호 산업, 보안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암호 산업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작은 소규모의 비밀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국정원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필요한 암호 기술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던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그 덕택에 암호 학계도 그렇고 굉장히 수위권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암호 기술 경우에 보면 뭐 일본에서도 규모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데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평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호가 국가나 공공 영역에서만 쓰이지 않고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널리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식들이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AI나 데이터, IT가 발달을 하려면 그 역기능을 적절히 그렇죠. 네.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체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 AI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산업의 영역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보안에서 아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정부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좀 더 확대해서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네. 개인이 볼 때는 그 AI나 IT는 이네이블러고 보안은 디스에이블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동반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미국에서 보면 지금 보안업체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인수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공이 한두 개씩 더 붙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산업적인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확장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 정부가 암호 모듈 검증 제도라는 거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해커들의 능력은 점점 뛰어나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 암호를 적용하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암호모듈 검증제도 KCMVP 제도는 민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쓴 보안 모듈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건데 민간에서는 특별히 암호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 민간에서 무슨 암호를 쓸 때도 KCMVP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가 않는 게 많이 생깁니다.
KCMVP는 아까처럼 국가 기밀이나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AI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 기술 혹은 양자내성 암호를 하겠다. 정부에서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실 늦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에서는 물론 이제 기업들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그거 관계없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암호 기술은 조금 어렵다고 인식이 되다 보니 정부의 눈치를 좀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거 좋겠습니다. 풀어야 되겠네요, 규제를. 제가 볼 때 KCMVP라는 규제가 공공기관, 국가기관인 것처럼 사실 미국은 민간 부분에 대한 규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그 규제의 레벨 차이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민간의 적절한 규제 체제 이런 것들은 다소 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KCMVP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공공용으로 하고 민간용에서는 민간용의 어떤 새로운 암호화 보안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 다른 방식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양자내성어가 표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화된 양자내성 암호를 갖고 국내에도 이제 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KCMVP가 되는 데는 당연히 절차가 걸려야 됩니다. 당연히 국가용을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고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때를 놓치는 거죠. 저희 동영암호 같은 경우도 이제 ISO 표준에서 커미티 드래프트를 통과하고 맨 마지막 단계인 드래프트 오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단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표준 문서는 완성이 된 거고 에디토리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단계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ISO 세계 표준협회에서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산업의 발전을 보면 이제 빨리 이것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다 표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우위는 사라지는 거죠. 그때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겁니다. 그런 게 약간 민간과 정부의 보안을 대하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년간 실리콘밸리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보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훨씬 크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 저희도 이제 암호라는 것도 미국의 동향을 보고 미국의 산업이 필요하다.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크다랗게 충격을 받은 거는 기술의 국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일종의 서양 열강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발전하는 단계니까 국가의 기술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전 마치 미국은 안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더 엄격한 기술 국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 기술들은 기술이나 사업이 네트워킹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고요. 또 보안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 주요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 기술의 소스가 어딘지를. 심지어는 이제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주수 구성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회들을 좀 다르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이 기술에도 국적이 있다. 이게 이제 암호에도 국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의 양자내성 암호의 표준은 두 가지밖에 없다. 현재는 미국 표준, 한국 표준. 근데 암호는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미국 표준으로 통일이 돼 버리면 그 해커들이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의 암호가 한국 표준이 있다? 그럼 이거는 또 다른 거네.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3년에 스노든 사태라고 꽤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분이 나와서 폭로를 했어요. 미국이 미국의 암호를 보급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었습니다. 미국에서 표준화한 난수 생성기에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에서도 제외됐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암호 기술은 미국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라고 됐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 있는 동료들이 아주 좋은 시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각국에서 이제 암호를 포기하면서 미국산 암호를 갖다 쓰기로 되면서 암호가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각국에 너무 생생한 겁니다. 미국에만 의존을 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경험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만나보는 많은 암호학자들이 자기네 자국 암호가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생각을 할 때 미국이 꼭 우선이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가 그럴 것 같은데요. 중동도 그렇고요. 심지어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 정책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혹은 양자내성 암호를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이 암호 산업 전망이 밝을 것 같은데요. 암호가 중요하다는 것과 암호 산업하고 약간 괴리는 좀 있는 게요. 암호는 역설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들을 합니다. 검증 제도를 통해서 인정을 해주고 활용될 때도 조금 엄격하게. 그래서 암호 산업은 이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암호 산업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데에는 정책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암호를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국가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에 대한 정책 마련.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AI 3대 강국이 되려면 암호 강국이 돼야 되고 그것은 곧 정보 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AI의 강국에는 두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국가.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어서 잘 활용하는 국가. 그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동영암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비단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AI를 활용하고 싶은 특히 소버린 AI.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것만 유일한 길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에 속하는 암호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의 한 축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정책적인 어떤 도움이 여기는 필요합니다. AI의 발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도대체 나의 미래는 무엇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암호학을 공부해라. 보안 산업에 관심을 가져라.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시작은 AI로 했지만 그 끝단은 암호, 보안 산업이다. 천정희 교수님과의 테크톡 결론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